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환자 기도 유지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턱과 이마를 들어가지고 환자 목을 살짝 들어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안에 보시면은 거울 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숨 쉬는 걸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코나 입에 귀를 갖다 대면은 미약한 숨이라도 숨을 쉰다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환자 호흡하시고 흉박박 하시는데 성인은 성인 영하 소와 마찬가지로 30회씩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은 100회에서 120회 그리고 5cm 정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심장 중앙 쪽, 그리고 소화는 100회에서 100 똑같은데 중앙 하단 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들은 중검지죠. 중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누르게 되는데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4cm 정도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도 개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낙상 환자가 있어요.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환자들 있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추나 척추, 요추를 다친 경우에는 잘못 움직이면은 이 환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하반신 마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확인하시고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기도 개방할 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내가 그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교육을 받은 경우에 내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되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 출혈, 그리고 쇼크, 그리고 척추 부상,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2차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CPR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CPR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환자를 발견했죠.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두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말을 걸어봅니다. 말을 걸어보게 되면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반응이 있는지 보시고 두드리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환자 말고 재난 현장에서 뭐 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테러 현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손을 발로 밟아보면은 제일 빠릅니다. 아니면 꼬집거나. 근데 의식이 있으면은 움직이고요. 의식이 없으면은 반응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기도 유지죠. 기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기도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상태 숙이게 되면은 호흡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꺾여가지고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마를 잡고 턱을 들어서 기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제가 느낄 수 없고요. 귀를 대가지고 들어보시면은 호흡이 있나 없나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일반적 CPR 있는 게 아니라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노동맥이라고 해가지고 손 안쪽에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은 그 목 밑에 있죠. 경동맥을 눌러보시면은 혈액이 뛰는지 안 뛰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어레스트, 그러니까 신용지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기 전에 이런 손목시계 같은 데는 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일단은 그 상태에서 내 중심이 CPR이 손이 들어가는 위치에, 심장 위치에 가운데 오도록 해서 손을 내딛는데 손바닥 아래쪽이 심장 쪽에 중심이 가도록 해서 손을 깍지 껴줍니다. 그리고 이때 팔이 굽혀지거나 아니면은 팔을 세웠을 때 내 어깨와 수직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앞이나 뒤로 치우치면은 정상적인 CPR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는 힘을 체중을 실어서 약 5cm 이상 되도록 눌러줍니다. 압박을 해주는데요. 이때 횟수는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그걸 숙지하시고 해줍니다. 그리고 30회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환자 상태 확인하시고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까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19나 EMS 서비스자가 의료진이 올 때까지 계속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 전에 만약에 하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CPR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지혈대 사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혈은 여러분들 많이 있는 살면서 몇 번씩 했을 겁니다. 코피가 날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다쳐서 손에 베어서 다칠 수도 있고 있는데, 몸에 들어있는 6리터의 그 혈액 중에서 1리터 이상 그 출혈이 생기게 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봤던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그 IV 정맥 주사를 놨는데 정맥 주사를 이 사람이 빼버린 거예요. 빼면서 이게 출혈이 생겨가지고 한 10분 정도 출혈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다가 쇼크가 온 거죠. 저혈성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가 난 부위에 따라서 혈액의 그 출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맥 같은 경우에 되면은 색깔 자체가 피가 여러분들이 보는 색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 색깔보다 더 밝아요. 밝은 선홍색 색깔인데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뛸 때마다 이게 분수처럼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피 색깔과 비슷하죠. 혈액 피 색깔인데 약간 어두운 색깔이죠. 여기는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흐르듯이 나옵니다. 흐르는데 조금씩 이렇게 심장이 뛸 때마다 조금씩 뛰긴 해요. 하지만 동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동맥 출혈은 분명히 분수처럼 뿜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 피부 같은 경우는 그냥 맺히듯이 흐르겠죠. 근데 모세혈관 출혈 같은 경우는 큰 게 아니라면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자연 지혈됩니다. 하지만 정맥이나 동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혈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혈대 사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실습할게요. 그리고 쇼크가 있어요. 쇼크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쇼크가 왔다면 맥박 자체가 다릅니다. 빠르게 토끼처럼 빨리 뛰는데 대신 맥박이 약합니다. 여기에 노동맥을 잡아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맥박 뛰는 거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옅게 빠르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초에 뛰는 것보다 정말 내가 100m 달리기 하고 나서 뛰는 것처럼 막 뜁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디면 하얘진다고 하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따뜻한 피부가 아니라 만지게 되면요, 그 실리콘 있죠. 실리콘, 이 인체 만들어 놓은 실리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사람 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고, 이제 막 구토, 막 불안, 이제 눈 초점이 퍼지고 뭐 다양한 상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환자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눕혀놓고 그 다음에 담요 같은 걸로 체온 조절을 해주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가지고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게, 혈액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쇼크 응급처치는 웬만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척추 부상자. 이게 되게 민감한데요. 척추 부상자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이제 구조대나 119 구조대나 의료진에서는 그 뭐 스피드보드나 아니면 이제 들것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아니면 그리고 그 전에 하기 전에 이제 C칼라라든가 뭐 이런 보호대를 하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친지 안 다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떨어졌는데 제가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못 움직여요. 뭐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의 척추를 다쳤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를 다쳤다고, 척추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척추 부상자들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척추 부상 당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환자를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ABL이라고 하는데 정말 환자를 움직여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물에 빠진 환자거나 아니면은 위험해요. 막 돌날라오고 그런 위험한 적입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로우롤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환자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다 어쩌다 없는데 환자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은 로그롤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하게 옮기려면 로그롤도 좀 이따가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상이나 그런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척추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손상이 왔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경추, 척추, 요추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놔두시는데 만에 하나 이 상태가 익수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상태거나 아니면 이 적이 위험한 적이다, 화재나 뭐 파편이 위험하다, 그럼 옮기셔야겠죠. 근데 그냥 옮기면 척추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로그롤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하기 힘들어요. 보통 2명 이상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척추기 때문에 한 분은 메인 척추를 잡아주시고 한 분은 이 경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머리를 잡아주게 됩니다. 잡아볼까요? 굴리실 때 팔과 허리, 벨트 있을 거예요. 허리 쪽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굴리게 되는데 이 굴릴 때 제일 중요하신 분이 머리 잡는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굴리다 보면 높이를 못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똑같이 천천히 이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맞춥니다. 예. 척추가 뒤틀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굴려서 이동하시는 것이 로그롤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한 명은 안 되고요. 2명 이상, 3명,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안전하게 어디까지 내가 몇 바퀴나 굴릴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하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은 회복 자세라는 걸 배워볼게요. 리커버리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자세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데 쓰냐면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뭐 테러 상황, 재난 상황에서 급하게 하는 환자들을 회복시켜야 할 때, 환자들 일일이 처치할 수 없을 때 자연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유지하게 되면은 환자 스스로가 호흡이나 맥박을 호흡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자세겠죠. 이것도 잠시 후에 실수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리커버리 포지션, 회복 자세가 나오는데 이 환자가 내가 더 이상 처치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환자가 많거나 아니면 재난 상황, 큰 상황입니다. 테러 상황에서는 내가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식이 없는 환자를 혼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먼저 이 환자를 옆으로 뉘어놓고요. 땅에 대고 있는 팔을 접어서 머리에 대줍니다. 그리고 기울인 상태에서 팔이 가죠. 받쳐주게 되고 오른쪽 위에 쪽에 있는 무릎을 내려서 받쳐줍니다. 이 상태로 버티게 되면은 가만 놔두시면은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자세도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군인이나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전투 상황에서 내가 할 때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발로 합니다. 발로 총을 겨눈 상태에서 발로 할 수 있는 연습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필요 없으시고 안전하게 손으로 이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냅두시면 나중에 안전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혈대입니다. 지혈대는 아까 얘기했던 출혈 상황에서 지혈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혈대를 보통 가지고 다니지 않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혈대를 갖고 다녀요. 보통 이런 지혈대가 있는데 CAT라고 하는 지혈대입니다. 보통 이제 군인들이 많이 쓰고 경찰들이 많이 쓰는 지혈대인데 이 지혈대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프티 지혈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EMT 지혈대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혈대 사용을 하면서 이런 지혈대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혈대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혈대는 이제 CAT라고 하는 지혈대인데요. 가장 흔한 그 지혈대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지혈대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붕대를 받는 지혈대들은 효과적인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지혈대를 하나씩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보통 포장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 상태에서 빨리 환자 환부를 확인합니다. 원래는 이제 옷을 찢던가 뭐 해야 되는데 찢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옷을 올리기도 해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위를 챙겨서 그 필요한 부위, 출혈 부위를 찢어가지고 그 가위로 옷을 찢어서 그 출혈 환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긴급한 경우에는 내가 어디 출혈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맨 위에다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부를 확인해서 지혈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팔 안쪽, 아래쪽
이쪽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정맥이든 동맥이든 출혈이 생겼다. 그렇다면 지혈대를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혈대 1번, 2번, 3번 어디가 좋을까요? 지혈대 위치가. 보통 이게 상처가 뭐 절단이라든가 뭐 교상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잘리게 되면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보다 더 위쪽으로, 최대한 위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원래는 옷을 찢거나 벗게 되지만 지금은 교육 목적상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풀게 되면 지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장해 놨는데요. 이게 쓰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8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근육 있는 위치 있죠. 상처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처음에 최대한 당겨놔야 그 쪼이는 횟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까지 일단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혈대를 돌려주는데 아마 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붕대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막 부러지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원래는 여기 보면서 출혈을 보면서 하실 때는 출혈이 없을 때까지, 출혈이 안 될 때까지 이걸 쪼여셔야 되는데,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지혈대 사용할 때 그 지혈대 환자가 하는 그런 비명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쪼여야 이 환자가 지혈이 되는 겁니다. 좀 아프실 겁니다. 정말 못 참으시다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으십니까? 원래는 더 해야 됩니다. 여기 맥이 잡히지 않을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려놓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거리가 있죠? 딱 걸어 놓으시고 이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얀색 테이프가 있어요. 벨크로를 닫아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혈한 시간을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19나 EMS 서비스가 올 때까지 이게 있는 게 하시면은 그 다음 병원에서 이 시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그대로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 쪽까지. 아니면 자기가 수술할 때 안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걸 풀러버려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출혈보다 위쪽으로, 한마디 위쪽으로 하셔서 최대한 당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당겨보세요. 최대한 당겨보십시오. 예, 최대한 당기신 다음에 붙여놓고 한번 쪼아보세요. 스스로 한번. 똑같이 이제 표시해놨습니다. 이거는 남이 해주지 않아도 혼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 받을 때는 내 스스로 팔에다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용할 줄 아셔야 나중에 실패하기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혈대예요.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살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방치하는 게 출혈이거든요. 출혈 상태를 지혈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혈대 사용이 교육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련회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가장 생각나는 거? 보통 수련회 여름에 많이 하죠. 저 어렸을 때 교회에 수련회 가면은 항상 하는 게 물놀이였습니다. 정말 좋잖아요. 물에서 논다는 거. 하지만 조그만 수영장, 낮은 수영장이 괜찮겠지만 계곡이나 바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 수영 실력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각 다른 이안이라든가 그런 파도 모양이라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다 가시면 맨날 챙기는 게 모자 챙기시고 선글라스, 무슨 약, 돗자리 챙기시잖아요.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겁니다. 구명조끼. 구명조끼는 보통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구명조끼 입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제대로 입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턱스크 쓰는 것처럼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가지고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그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느냐?
구명조끼 일단 펴서 있는 건 다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다 입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상태면은 내가 만약에 배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파도에 휩쓸릴 때 이게 벗겨집니다. 올라가게 되겠죠. 몸이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구명조끼에는 다리 쪽에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벨트 잡아서 하네스 착용하듯이 걸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걸어줍니다. 그리고 줄을 당겨서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이 상태가 완벽한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급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침몰한다든가 그런 급한 경우에는 빨리 위에만 착용하더라도 가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물에 빠진 상태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아까 한 것처럼 이게 빠져있다든가 아니면은 이 상태로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FM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착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놀이를 보면은 매년 사고가 많이 나요. 안전장비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 물놀이 사고가 나는데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방치된 경우에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제가 본 사고 중에 뭐가 있냐면 구명조끼를 입혔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노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방치해 둔 거예요. 자기도 뭐 식사하신다고. 근데 그 아이가 몸이 뒤집힌 거죠. 구명조끼 입고 있으니까 몸은 뒤집혔는데 버둥거리는데 몸이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익수한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린아이가 뭐 수영한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들이 있지만 안전요원들이 없는 뭐 강이라든가 계곡 같은 경우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넓은 지역을 안전요원들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눈뿐만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서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어린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는 항상 어른들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어린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준비운동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배울 때 물놀이 전에 항상 준비운동 하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고 물 상에 묻히면서 몸 적응시키도록 하죠. 그리고 물로 이렇게 마사지 하게 되는데 심장 먼 것부터 몸을 적응시켜 가지고 만에 하나 그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리에 지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물놀이를 너무 무리하게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은 또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수영장 가시면은 각 시간마다 통제해서 다 나가도록 시키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물놀이 갔다 오면은 금방 지치긴 해요.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곧바로 물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긴 한데요. 심지어 물속에서 밥을 먹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 물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뭔가를 먹지 마세요. 방금 얘기했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 받으면서 물속에 떠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에 떠가지고 뭐 계란도 먹고 초코파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해요. 왜냐면 물 밖으로 안 내보내니까 훈련 받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특수부대 군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계곡 같은 데 가다 보면 계곡이나 강 보다 보면 써 있어요. 물놀이 금지라고. 깊거나 아니면 이제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꼭 거기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 하시고 그 외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 파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성인분들은 파도가 높게 치면은 거기 튜브에 매달려 가지고 놀고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위험합니다. 특히나 파도가 큰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거나 하게 되면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서퍼들 같은 경우는 파도가 클 수 좋지만 여러분들 어린이 자녀분들이나 어린이들 인수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시고요.
파도 높은 곳, 그리고 물 깊은 곳, 그리고 물 수심이 유속이 빠른 곳 절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하실 때 슬리퍼나 샌들 신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계곡이나 강가, 바닷가에서 그거 있죠, 장근장치 있는 샌들. 왜 그러냐면은 샌들을 신었는데 그냥 발에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근장치가 해제가 가능한 그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발에 끼었을 때 대비해서요. 그리고 수영장 근처에 가시면은 바닥이 되게 미끄러워요. 그런데 그 미끄러운 데를 뛰어다니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인터하실 때는 실내에서, 특히 마찬가지예요, 실내에서 물이 많은 미끄러운 곳에서, 수영장에서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뛰다 보면은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냥 뭐 무릎까지는 건 괜찮은데 막 뒤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머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토트를 다치면은 엄청 나중에 후유증이 심해집니다. 심한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명조끼 또 나왔네요. 제가 아까 먼저 설명드렸는데, 구명조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도 맞추고, 그 다음에 몸 걸친 다음에 단추를 채우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또 맞춥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하네스처럼 생명줄을 반드시 연결해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구명조끼 착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익수자, 물에 빠진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라이프가드가 아닌 이상 그 사람에게 수영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들은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잘못 잡히면 같이 그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프가드라면 들어가도 되지만, 라이프가드라 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은 직접 가는 것보다는 튜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물 있는 곳에 보면은 대부분 던질 수 있는 구명 구위가 다 있어요. 그걸 던져주거나, 그게 안 되는 경우, 거리가 멀다, 내가 수영을 잘한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구명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구명부위를 던져줘야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잡고 직접 접촉하면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명조끼나 아니면 구명 부위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물에 뜨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아이스박스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 에어백들, 그걸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수상안전요원, 구조요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구조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빨리 알려가지고 사람 그 인원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드론이 있어요. 드론을 사용하는 게 많은데, 드론이 좀 괜찮은 드론이 갖고 있다면은 드론으로 뭐 구명 튜브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가서 그 익수자 위에 떨어뜨려 주는 것이 요즘에는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년, 20년 동안 그런 뭐 수련회라든가 그런 시설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아니면 학생들이 희생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큰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 경보기가 작동해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물 뿌리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 아니면은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화기는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전도 마찬가지예요. 소화전 근처에 뭘 쏴두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화기 사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소화기에 안전핀 뽑고, 그 다음에 노즐을 향한 다음에 누르면은 소화기 나옵니다.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화재가 난 곳에 빗자루 쓸듯이 흔들면서 뿌리면 돼요. 그리고 어떤 소화기가 있냐면은 던지는 소화기가 있어요. 던지는 소화기. 그냥 화재 난 곳에 던지면은 그 소화액이 터져서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큰 소화기 말고 작은 소화기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휴대용 소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집에 놔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동차에 놔줘도 되는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사용이 그냥 누르면 될 것 같죠. 누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화기는 안전 핀이 있잖아요. 이거는 위에 안전 밸브가 있어요. 그거를 딱 딴 다음에 누르시면은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소화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화기 하나쯤은 집이라든가 차량에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소화전인데, 의외로 소화전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이 의외로 간단해요. 소화전을 일단 소화전 위치는 알잖아요.
일단 문을 열어요. 소화전 문 열고 호스 뺍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호스가 한 번에 뺄 수 있게 다 그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끌 준비가 되면은 소화전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밸브만 열어주면 됩니다. 최대 수압으로 올려주면 되고요. 근데 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만 좀 달라요. 수압이 센 곳이 있고 수압이 약한 곳이 있는데 수압이 셀 거라 생각하시고 일단은 소화전을 잘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소화전이 그 수압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충 잡는다면은 물이 나가면서 소화전 그 끝에 있는 금속 뭉치가 돌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끝을 확실히 잡으시고 내 수압이 내가 적응될 때까지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에 수압 때문에 이 소화전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막 뱀처럼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제가 안 돼요.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그 수압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향해서 대포처럼 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쏘시면 됩니다. 편하게 쏘시면 되고 단지 수압이 약한 경우에는 어떻게든 제대로 불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불이 컸는데 소화전 수압이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뒤로 빠지십니다. 빠지고 사람을 대피하도록 해놓고 물만 사방으로 뿌려주시면서 뒤로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9에서 와가지고 조치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화재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화재 때, 울산 화재 때 보시면은 그 건물 중간에 이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은 초고층 빌딩에 다 있는데요. 이것은 일명 피난층이에요. 피난층. 왜 그러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초고층 빌딩에 있다 보면은 비상계단 내려올 때 한참 걸립니다. 그러려면 이미 화재가 커졌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피난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건물의 피난층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체 수련회나 하실 때 그런 피난층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몇 층, 4층, 5층일 수도 있는데요. 화재가 안 됐을 때 옥상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층에 화재가 났다면은 이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밑으로 내가는 게 더 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열기와 연기가 건물 고층까지 최대한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층 천정에 쌓여있던 열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 피하는 것보다는 아래를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은 비상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빠르게 도망가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하철역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불난 곳이 보면은 연기가 오는 게 보이잖아요. 연기 반대편으로 해서 빨리빨리 도망가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좋아져가지고 천정마다 그게 있습니다. 제한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중간중간 걸리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안전함까지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 대구 지하철처럼 지하철 자체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습니까? 빠르게 번진 경우에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건 이후로 양쪽 그 전철역 승강장을 보시면은 양쪽 끝에 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계단식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서 플랫폼 밑으로, 승강장 밑으로 내려서 철길로 내려가서 다음 역까지 걸어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굳이 내가 도망가려고 뛰어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뛰어서 이제 역 밖으로 도망가다 보면은 연기의 속도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철길로 도망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혹시라도 그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내가 승강장으로 갈 수 없고 위로도 갈 수 없다면은 최대한 빨리 코와 입을 젖은 수건이나 뭐 수건을 막으신 다음에 허리를 숙여요. 허리를 숙이는 이유는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은 만약에 전원이 나가도요, 비상구 안내등은 다 켜 있습니다. 바닥이든 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복도 같은 경우에는 벽 밑에 쪽에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숙였을 때 보이는 위치에 다 비상구 안내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내가 불이 났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가릴 게 없다 그러면 지하철역 곳곳에 예를 들면은 승강장 양쪽이라든가 가운데 항상 방독면과 화재 대표 손수건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창문 여셔가지고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수련회라든가 그런 단체 생활 할 때 필요한 안전 상황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안전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안전을 보장받으시려면은 그만큼 투자를 하시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항상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하시고 그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 네 박자가 거쳐져야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그 수련회라든가 그런 행사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한테는요, 이 사은품들이 나가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불꽃 신호기예요. 뭐 내가 조난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사고 났을 때 이 불꽃 신호기를 사용해서 신호할 수 있고요. 사용법은 이 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연기를 들어마시지 않도록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화재 마스크, 화재 손수건, 그리고 수로 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응급처치 키트가 증정됩니다.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구근약품 파우치와 함께 약품들 그리고 밴드 같은 처치용 물품들이 안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들을 채울 수도 있고요. 휴대가 간편하게 이런 홀더들이 달려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제 수련회 안전관리에 관한 이제 매뉴얼북들을 배포 중인데요. 수련회 안전관리 작성 기획법이라든가 아니면 수련회에서 안전관리 어떻게 되는지 훈련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온라인이 아니면 대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